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오랜만에 참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우 본부장님 주말에 좀 이발을 하신 것 같아요. 좀 깔끔하신 것 같은데. 머리 이제 네. 했습니다. 네. 아우 네. 좀 저도 주말에 좀 이발을 좀 했습니다. 산뜻하게. 네. 조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좋으니까 조금 근데 살이 좀 분위기가 많이 빠지신 것 같으네요. 예, 네. 살은 지금 한 9kg 뺐습니다. 아, 빼신 거예요? 빠지신 거예요? 빼고 있습니다. 아, 시장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빠진 건 아니고? 그것도 있었고요. 네. 예, 그래요? 제가 아유. 점심은 샐러드만 먹기 때문에. 아, 예. 아, 우리 본부장님 살 좀 다시 찌게. 아니에요. 30년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런가요? 몸매 관리를 해야죠. 네. 자, 일단 뭐 사실 저희가 다행히 2주 연속은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또 이게 시장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니까 예. 또 우리 하나하나 좀 꼼꼼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유 본부장님은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매크로 얘기 좀 우리 지겨우니까 네. 예, 우리 업종 얘기합시다.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T 만든 내용도 보시면은 그 업종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선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은 나스닥이랑 중소형주들이 지난주에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연초 대비로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이 6% 가까이 올랐고 러셀 2000이죠. 중소형주가 7.2%나 올랐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경기 민감주와 금리 민감주가 동시에 올라요. 예, 그래서 경기가 예상보다 덜 침체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금리도 예상보다 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흐름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성장주 70%, 가치주 30% 전략을 가져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얕거나 낮을 때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오히려 퍼포먼스가 사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장주의 수익률이나 뭐 모든 수익률이 다 나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낮거나 할 때는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그런 모습이 어쨌든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성향이 두 가지가 있죠. 바이오 완전히 뭐 신약, 뭐 이런 제약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네. 쪽하고는 좀 다르죠. 보시면은 지금 헬스케어 쪽은 오히려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근데 1년으로 놓고 보시면은 가장 수익률이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 헬스케어는 좀 가치주 성향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CBS라든지 이런 그 헬스케어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민감하다기보다도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제약 쪽이 훨씬 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이게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난 뭐 겨우 2주밖에 아니지만 그 2주 동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들의 퍼포먼스는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으로 쭉 갈 건지 네. 뭐 아니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어쨌든 상반기는 이 흐름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춘 전략으로서 이어갑니다. 하나 여기서 네. 하나 질문 드릴게요. 글로벌 이야기 보면은 52주 신고가를 내는 게 이제 영국의 FTSE 지수라든가 유럽 지수들이 네. 지금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여주셨던 반도체, 신재생 이런 여기에 이제 성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반등은 네. 그동안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성향이 있는 거고 네. 이 반등이 끝나고 나면 유럽과 같은 어떤 구경제주들이 포진된 그 시장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나 이런 쪽이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조금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사이클적으로 해서 대표적인 대장주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과거 10년, 이번에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10년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AI 뭐 자동화, 자율주행 이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말씀하신 내용은 뭐 상대적으로 아웃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률을 창출해주는 업종들은 여전히 이 세 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어쨌든 뭐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는 가치주 비중은 30%는 가져가지만 네. 70%에서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이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이 얻어 맞았었는데 예. 지금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되돌리고 있고요. 일시적이었던 현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으로 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 빨간 추세적 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으면 이게 뚫고 올라가지 못해야 되는 거죠. 뚫고 올라갈 수는 있죠. 예. 예, 올라갈 수 아무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예. 그 뭐라 그럴까 상승이라 그럴까 반등률이 다른 지수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걸 뚫고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고점이었던 이 13,000대까지 한 번은 시도를 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나스닥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 퍼포먼스가 안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어쨌든 달러 인덱스의 강세 플러스 네. 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나스닥이라든지 대형주들이 대형 성장주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이제 실적 부분을 놓고 계산해 보시면은 IT 업종이 매출 비중으로 봤었을 때 달러가 아닌,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60%. 예, 네. 그리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게 40%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네. 달러 강세에는 오히려 이익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현상이었고요. 근데 지금 달러가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흔히 말해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스닥이나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집어넣으면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의 수준과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되고 나서 평균적으로는 약 한 16, 7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그 전에는 이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완전히 꺾이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금리 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좋고요. 네. 낮으면 낮을수록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초과 수익률이 성장주에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확률적으로 보시더라도 딱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3% 이상일 때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아웃퍼포먼스가 나오고요. 초과 수익률이 4% 정도 나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일 경우에 3분의 1이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언더퍼폼이고 가치주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성장주가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 3분의 2가 가치주가 이렇게 현재처럼 금리가 낮을 때 역전됐을 때 역전됐을 때는 퍼포먼스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안 좋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70%의 확률로서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초과 수익률의 퍼센티지는 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 있는 이 현상으로 계산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주 중에서 성장이 있고 이익 증가율이 일어나고 부채 비율을 감당 가능한 업종들이나 종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질 성장률이 낮다라는 얘기 또는 뭐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성장을 보이는 업종들에 대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본부장님은 전 세계를 다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가 그 동안에 너무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 수입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의 나쁜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 금리도 네. 높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어서 달러를 사야 되는 유인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점이 왔고 네. 그다음에 금리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네.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부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올해는 미국 자산보다 다른 자산이 올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맞죠.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그럼 포트폴리오에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는 글로벌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비중을 중립 이하로 가져가더라도 네. 그 폭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워낙 네, 시장 워낙 차지하는 규모가 비중이 크기 크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미국 주식이 60% 정도 된다라고 치면 우리는 60%를 가져가는데 네. 대신에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좋은 업종이나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을 들여다볼 때는 전형적인 가치주 위주의 투자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네. 거고요. 오히려 해외 쪽에 비중이 높거나 또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 그래서 12월 달에는 미국의 그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주가가 많이 무너졌어요. 12월 달 한 달만 딱 놓고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1월 달에 들어오면서 다 지금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건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느냐.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 이 두 업종만큼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장이 높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전기차로 따지자면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이 영업 마진율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T 기업이 네. 이렇게까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 매출 비중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일수록 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고 훨씬 더 주가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비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 테슬라가 죄송합니다. 이 가격을 작년에 보시면 어쨌든 많이 올렸잖아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할 수 있던 그러면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 증가율로 보시면은 뭐 상당히 높죠. 50%가 넘죠. 네. 네, 그렇게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 점유율을 더 잡아먹기 위해서 이 올린 단가를 그대로 다 내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런 쪽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전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Q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만큼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영업 마진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세울 때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공장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산업이라서 저희는 이 전기차가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쉽게 던지거나 뭐 앞으로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스토리가 끝났다라고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뭐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슬라이드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기가 좀 어렵고 어쨌든 이 전기차와 자동차 업종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종목들을 쭉 뽑아보면은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은 중국이 경쟁력이 있어요. 네, 전기차에서 예, 중국력이 예, 확실히 있는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데 이거는 내수를 이용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해외에 나갔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해 자동차가 올라오죠. 근데 한 7등으로 올라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셔펙 나오고 뭐 니오, 리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근데 결국 이 밑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차의 비중이 높죠. 네. 예, 그래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쉬운데 상해 자동차라든지 뭐 BYD도 당연히 전기차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네.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만큼 또 공장을 완전 자동화시키기에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영업 마진율로 계산했었을 때 중국의 이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결국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T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펴고 있는 전략이 사실은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제일 가장 마진을 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예. 네. 그리고 전기차를 사용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전기차가 돼야지 뭐 ESG라든가 이제 하여튼 환경에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본 입장에서 당연히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거는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에 나와서도 따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내연기관은 앞으로 없어지고 전기차로 이제 다 전환될 것이다. 정해진 미래. 네, 정해진 미래입니다. 정해진 미래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오케이가 되려면은 지금 상당히 큰 잘하고 있으나 모험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낮췄고 미국에서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받는 가격까지 낮췄고 마진이 일부 희생이 되겠죠. 마진이 유지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뭐 20%대의 마진이 유지될 수는 없고 마진이 희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 대수나 인도 대수가 보전이 되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주주들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 넘어야 될 산이 네. 저는 그게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네. 중국에서 연말에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생산 캐퍼의 어떤 잉여가 생기면 이거는 한 가지 넘어야 돼.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가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이미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가는 벌써 반영을 했고요.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기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뭐 저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못합니다. 네. 좀 어쨌든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딱 두 개를 놓고 보면은 네. 전기차만 하고 있는 회사가 네. 그만큼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거기엔 동감합니다. 그렇기 저도. 때문에 네. 이쪽이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관련된 생산 공장이 많은 회사일수록 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자꾸 천천히 버리겠다고 생각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갈 거냐, 네. 그거를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는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유가가 만에 하나 뭐 지금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60달러 언더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상대적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전기차 말고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또 자동화와 연결이 돼 있고 사람을 얼마나 덜 쓰느냐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대박이 나면 정말 대박일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을 계속 높게 유지시키는 중국이다. 그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국민들의 좀 어떤 사회적 불만을 갖다가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풀 자동화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중국에 살 때 어떤 걸 얘기 들었냐면은 일부러 쓰레기를 자동화를 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를.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국가라서.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쓰는데 전기차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람을 쓰는 수가 줄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맞춘 생산성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바꿔 나갈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뭐 완전히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노조들도 있고 뭐 워낙 흔히 말하는 자동차가 굴뚝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노조가 세기는 셉니다만 근데 미국은 훨씬 더 빨리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센데 미국으로 넘어갈 때 그만큼 같이 쫓아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결과는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뭐 정답은 이미 벌써 나와 있지 않을까까지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가 변해가는데 거기에 얼마나 발맞춰서 뭐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그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그래서 저희는 영업 마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빨리 키우는 기업일수록 정말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걸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시켜서 저희가 이제 보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전기차는 전력을 사용해서 운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의 그 석유와 여러 가지 이 화석 연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자동차와 뭐 트럭 이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한 4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40%가 얼마나 줄고 다른 게 얼마나 느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것을 대처해주는 쪽이 결국 여기에 보시면은 태양광과 풍력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2026년이 되면은 뭐 태양광이 1등으로 올랐을 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뭐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력도 올라가는데 풍력은 사실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가 네. 정해진 지역만 있으니까 그래서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더 많이 짓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졌었을 때 전체의 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 40% 넘어갈 거다. 네. 그럼 앞으로 뭐 한 3, 4년 뒤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당연히 줄어드는데 천연가스가 그나마 그래도 좀 커버해주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3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력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 실적이나 매출 증가율이 지금 요즘에 이제 연말 숫자를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데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 나오면은 이제 다 조정이 되겠죠. 근데 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전기차랑 또 연결이 되겠죠. 네. 뭐 심지어는 뭐 자동차 루프를 뭐 패널로 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력을 어떻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저장하느냐와 네.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뭐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배터리 교체. 아, 네. 이미 예, 뭐, 일부 뭐, 회사는 예, 하고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 산업만큼이 그래도 글로벌 생산성을 높여주는 산업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성장이 낮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이쪽만큼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 보여줄 테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의 관심들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력이 좀 낮은 쪽이 전기차 쪽은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중국이 1등이다. 뭐 이미 뭐 예. 세계 뭐 최고 뭐 말씀 업체들이 주셨고. 예, 그래서 네. 이쪽은 자기네들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 쪽이랑 중국 쪽이 경제 성장률이 올해 회복하는 해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쪽의 성장률이 2%대에서 5%대로 늘어나면 당연히 유가를 올리는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가장 먼저 전력 공급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간 국가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다 연결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력 부분만큼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 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연결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1등이 뭐 1등, 2등 쪽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1등인데 네. 2등, 3등을 한국과 미국으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 반대로 전기차는 한국과 미국 1등, 2등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3등으로 보시고 포트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전기차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과소평가 드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 그러면 벌써 물론 이제 신재생 다른 이제 하이브리드도 섞여 있는 거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생산 대수가 650만 대로 전 세계 압도적 진짜 그야말로 압도적 1위이고요. 그다음에 LFP 반 저기 그 배터리에 관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국가라서 가격 경쟁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유럽에도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회사의 가장 강력한 적은 중국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가격으로 파고들 거거든요. 이미 한국에서도 중국산 전기 버스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정도로 본다면 그 계속해서 그 미국 전기차 회사들의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중국 업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중국 업체하고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나라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만든 나라가 없으니까 거의. 뭐 그동안에 뭐 폭스바겐 그렇게 만든다고 했지만 뭐 몇 대 만들지도 못하고 하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전기차와 미국의 전기차와의 경쟁력으로 따지자면 심지어 우리 여기다 이제 한국 차를 넣고 판단을 하자라는 거고요. 네, 뭐 그만큼 경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 전기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은 못하겠으나 전기차일수록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전기차를 시작을 할 때 그냥 전기차로 넘어간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라는 논리만 집어넣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이 하는 게 뭐죠? 자기의 자체 플랫폼을 만들죠. 예. 당연히 테슬라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전기차로 한번 넘어가면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생긴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있다면 한번 넘어왔었을 때 굉장히 엄청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중국의 시스템에 저희가 포함되고 싶을까요? 전 세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를 쓰면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간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유럽, 한국, 일본 전 세계가 미국 안 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살 수도 있겠죠. 아주 뭐 저렴한 가격에 뭐 이런 쪽. 근데 결국은 하이엔드, 나중에 마진 모든 걸 연결시켰었을 때 애플이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산이나 제대로 시스템을 만든 플랫폼을 만든 전기차 회사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사실 실적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네, 전에 해야 돼요.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올해 가장 또 기대되는 시장 중에 하나를 꼽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연초의 성과도 워낙 좋고 네. 실질적으로 뭐 연초 수익률 나쁘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초과 수익률이 더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랑 최근 상황 약간만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거든요. 뒤쪽에 자료가 좀 네, 있길래. 다 알고 있죠. 중국 부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올해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고요. 우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보시면은 이제 신흥국 30% 들고 가고요. 한국을 5에서 10%로 올렸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 한국 비중이 2%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들고 가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12% 정도입니다. 네. 근데 15%니까 조금 더 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한국 쪽을 훨씬 더 들고 가고 중국도 더 들고 갑니다. 오히려 저희는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뭐 작년에 브라질이라는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올해는 오히려 그 마진을 창출해낼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이쪽을 보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쌍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뭐 디테일하게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은 정말 최악으로 달렸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올해가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GDP로 놓고 봤었을 때 글로벌의 한 19% 정도 된다라고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성장의 30%가 될 거다. 그래서 여태까지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성장률로 봤었을 때 오히려 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면 올해는 뭐 거의 2배 수준의 플러스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성장 2.5%에 중국이 5%다 그러면 그죠? 2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성과 재정 부분과 이런 부분을 네. 감안했었을 때 중국이 충분히 올해는 퍼포먼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고 시클컬한 시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2014년, 15년에도 확 튀는데 그게 1년 만에 끝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럴 때 이 성장을 잘 보여주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중국 쪽은 철저하게 신재생 에너지, 네. 뭐 전기차, 뭐 또는 뭐 내수 시장에서도 중국만이 갖고 있는 내수 시장, 뭐 돼지고기, 네. 뭐 비중이 워낙 높다든지 뭐 이런 쪽에 저희가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침 내일 중국 4분기 GDP랑 또 세부 지표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 바라겠고요. 시간이 조금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네. 아까 이제 실적 얘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 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거는 나쁘진 않은 거죠, 지금. 네. 어때요? 은행 주식들 은행은 뭐 좋게 발표를 한 거죠. 대손 충당을 많이 쌓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 딜레마는 뭐냐면 이게 지금 JP 모건 실적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네. 이게 지금 순이익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자 수익이 확 튑니다, 지금이죠. 네. 그리고 높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님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예.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제 순이자 수익이 폭등을 하는 네.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죠, 예, 지금. 자, 이제 이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의 어떤 초반이냐, 아니면 이게 경기 사이클의 끝물이냐. 맞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네. 저는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끝물이 짧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은행주도 지금 보시면 뭐 행동주의 뭐 그러면서 은행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펀더멘탈은 미국보다 훨씬 나빠요. 음. 근데 왜냐하면 금리를 덜 올려야 되고 네. 한국은 거기에 충당금이나 부실이 일어날 만한 개인들에 대한 어떤 대출 부분에 펀더멘탈이 나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여놓고 마진을 높이는 데서 충당금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충당금을 늘리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상각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충당금을 미리 쌓아놓고 네. 이익을 계속 지금 창출해 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익이 꺾이는 타이밍이 오래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내년 말쯤 되면은 제대로 꺾이는 모습이 나올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에 금융주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요. 전체적인 EPS가 많이 깨지는 모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모겐스탠리나 이런 데서는 이익 증가율이 올해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까지 보시면서 네. 또 차트 그려놓고 막 더 빠질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가 그 정도로까지 안 무너질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이익 증가율도 마이너스 10%까지 안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미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순이익 마진율이 11.5%로 4, 4분기에 떨어졌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작년에 평균이 12점 몇 프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다고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 4분기, 2, 4분기는 또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 실적 발표 내용이 전망치보다 좋을 확률이 높은 1, 4분기, 2, 4분기다라는 거죠. 전망치보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반대입니다. 전망치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상고 하저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요. 물론 만약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하고가 맞을 수도 있어요. 상고하고 고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깨질 건지를 봐야죠. 전망치가 어떻게 바뀔 거냐를 봐야죠. 아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면 상반기 숫자는 올리고요. 하반기 숫자는 낮추고요. 하면서의 어떤 이익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네. 이 정도로 올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우리 기대치보다 잘 나오는 상반기가 나올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치를 높여놓으면 그때는 실제로는 별로 안 나올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수익률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안 빠지는 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익률은 상반기에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오늘 뭐 섹터의 또 실적까지 아주 네. 알차게 2부를 꾸며본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약간 매크로 모멘텀도 저희가 물가가 좀 떨어지는 시기, 약간 피벗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는 시기를 이제 상반기로 봤는데 예. 약간 바텀업 차원에서도 기업 실적이 상반기가 워낙 기대가 낮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좀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4, 4분기가 4%대로 전년 대비 떨어질 거로 보는 거죠. 네, 지금 마이너스 EPS. 4.1인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지금 일주일 만에 조금씩 또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단 뚜껑 딱 열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거고 그렇죠. 일단은 아직은. 네. 상반기가 워낙 예상치가 낮아가지고 네. 의외로 좀 선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희 세 사람이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악재이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불안합니다만 어쨌든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좀 상반기에 같은 긍정적인 뷰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유 본부장님은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